자궁 검사서 가져와. 애 못 나오면 의미 없잖아. 아, 성병 검사도 같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요. 31살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궁 검사서요? 성병 검사요? 마치 종자번식용 가축을 고르듯 자신을 검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었습니다. 고졸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노력해서 중견기업 마케팅팀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눈물 흘리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에게 시어머니 영숙은 처음 만난 날부터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케팅도 아무나 하더라. 고졸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어? 저 집 별거 아니야. 잘 다루면 돼. 수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첫 상견례 날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에서요. 영숙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녹음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보내온 혼수 목록을 보고 수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구 3천만 원, 가전 2천만 원, 예단 1,500만 원, 예물 2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연봉으로는 3년을 꼬박 모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록 맨 아래에 소름 끼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담보대출 후 전세자금 보조. 수진의 부모님은 32평 아파트를 팔고 18평으로 이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딸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려고요. 시어머니는 그 집마저 담보로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집안의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수진의 아버지 상철은 60살이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다닐 때 일을 2개 뛰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4년 내내요. 허리 디스크가 왔지만 수술비 아까워서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대학 못 갔는데 우리 딸은 해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수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시어머니가 한 말 뭔지 아십니까? 복덕방 하시면서 협상은 잘하시나 보네. 대리운전 뛰며 딸 대학 보낸 아버지를 복덕방이라고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약혼자 재민은 어땠을까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말했을 때 재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아니야. 자궁검사서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건강검진이라 생각해. 심지어 수진의 대학 시절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들이랑 다 사귀었던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니야? 3년을 사귄 남자입니다. 단체 사진 하나로 여자친구를 의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수진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수진 회사에 허위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기쳤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요. 수진은 조사를 받았고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수진 아파트 단톡방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집 딸 시댁에서 난리치고 있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겁니다. 어느 새벽 수진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다 포기하면 안 될까? 결혼도 회사도 모든 것을.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그 집 비밀 아빠가 다 알아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 걸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알아낸 시댁의 비밀은 뭘까요? 겉으로는 건물주라던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진이 첫 상견례 날 몰래 녹음한 그 파일. 2번째 상견례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장면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수지는 생애 첫 상견례를 앞두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31살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졸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대학을 나왔고 남들보다 2배는 노력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화려함보다 안정을 원했던 수진에게 재미는 딱 맞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미는 33살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지 1년 반, 재미는 약속을 잘 지키고 말수가 적은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튀지 않고 조용하고 믿음직한 남자. 수진이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영숙은 62, 상견례 자리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아서 수지는 불쾌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영숙의 입에서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 대학이 어디라고 했죠? 아, 거기요. 요즘은 그 정도면 누구나 가더라고요. 수진의 어머니 미경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고생해서 대학을 갔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은 참았습니다. 첫 상견례니까 좋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케팅팀이라고요? 요즘은 마케팅도 아무나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거, 그거 마케팅 아니에요? 수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 동안 야근하며 쌓아온 경력을 그렇게 한마디로 깎아내리다니요. 하지만 수진도 참았습니다. 재민의 어머니니까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시아버지 정우는 65,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영숙이 뭐라 하든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이요. 식사 중간 수진이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 복도였습니다. 걱정 마. 저 집 별거 아니야. 수진이 멈췄습니다. 딸이 좀 깐깐해 보이는데 잘 다루면 돼. 우리 재민이 조건이면 어디서 감히. 고졸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숙의 통화가 계속됐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 한다던데 복덕방이지 뭐. 어머니는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주부래. 평생 집에만 있었던 거야. 그런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60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수진을 대학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은 59살 반찬가게 일을 하며 수진 등록금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복덕방이라고 평생 집에만 있었다고요. 아무튼 걱정 마. 결혼하면 내가 잘 길들일 거야. 며느리는 시집 식구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대학 합격했을 때 아버지 상철은 일을 2개 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대학 못 갔는데 우리 딸은 해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수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연신 장하다, 우리 딸을 반복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두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잘 다루면 된다라고요. 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을 씻고 왔지만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엄마.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어요.
영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재민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시댁 건물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재민이 수진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어머님이 좀 불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한테요. 재민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아니야.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직업 얘기할 때 복덕방이라고 하셨거든요. 에이, 그건 수진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편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구나. 집에 돌아온 수진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 집 별거 아니야. 딸이 좀 깐깐해 보이는데 잘 다루면 돼. 수진은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쓸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혼을 고민했습니다. 재민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재민이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줄까요? 결국 수진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재민도 결혼하면 아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때의 수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영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영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하고 앉자마자 영숙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지.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일 좋아해요. 5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막 팀장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팀장이 뭐가 대단해. 며느리가 밖에서 설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재민이 월급이면 충분히 살아. 애나 빨리 낳고 집안일이나 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니요. 5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눈물 흘리며 버텨온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요. 저도 일하면서 가정도 잘 꾸릴 수 있어요. 영숙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의견을 물었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재민을 생각해서요. 하지만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검사 항목 목록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궁검사서 가져와. 애 못 낳으면 의미 없잖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아, 성병 검사도 같이. 요즘 젊은 애들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궁검사서요. 성병검사요. 마치 자신을 종자번식용 가축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재민이한테 하자 있는 며느리 들이면 안 되잖아. 너도 결혼 전에 확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재민이는 건강해. 군대에서 신체 검사 다 받았으니까. 수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다음 주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결혼 다시 생각해야지. 카페를 나온 수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결혼이 이런 건가요? 그날 저녁 수지는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어머님이 자궁검사서 가져오래요. 성병 검사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결혼 전에 건강검진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해. 건강검진이랑 이건 달라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성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엄마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야. 수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또 이러네요. 또 엄마 편이네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영숙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혼수 목록이 왔습니다. 수진이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구 세트 3천만 원, 가전제품 2천만 원, 예단 1,500만 원, 예물 2천만 원, 거기에 현금 5천만 원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총액이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월급은 세전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을 꼬박 모아도 5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상철과 미경은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수진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 이 혼수 목록 봤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욕심이 있으셔. 근데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 반으로 줄여달라고 해봐. 반으로 줄여도 6,7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수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수진은 인터넷에서 시댁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아버지 정호는 강남에 소형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8억이었습니다. 게다가 2년 전부터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내년 3월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대출 상환 기한을 검색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담보대출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상환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혼수가 빚 갚을 돈인 건가요? 며느리 돈으로 건물 빚을 갚으려는 건가요? 그 순간 영숙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재민이 예전에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 친정이 대구에서 섬유 공장을 했다고요. 꽤 큰 규모였다고요. 수진이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구 섬유업체 부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영숙 친정 성씨와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장 3개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집 딸이 된 거였습니다. 정호와 결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탈출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뒤 30년간 영숙이 집착한 건 하나였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다시 부자가 되는 것.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빚 갚을 돈줄이었습니다. 자궁검사서를 요구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돈 뜯어먹을 며느리가 애라도 못 낳으면 손해니까요.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민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해봤자 또 엄마 편들겠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검사서 언제 가져올 거야? 다음 주까지 안 가져오면 재민이한테 얘기할 거야.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마치 수진의 마음처럼요. 어느 날 밤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낯선 DM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꽃 그림이었고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재민 씨와 결혼 예정이신 분 맞으시죠? 수지는 의아했습니다. 재민을 아는 사람인가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저는 최윤아라고 해요. 30살이고요. 재민 씨 전 여자친구예요. 3년 전에 헤어졌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요. 수진 씨를 위해서예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보든 필요했으니까요. 이틀 뒤 수진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수진보다 1살 어렸지만 눈빛이 깊었습니다. 마치 많은 일을 겪은 사람 같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유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집 며느리 될 뻔했어요. 3년 전에 재민 씨랑 2년 사귀었거든요. 근데 결혼 얘기 나오면서 다 틀어졌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유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 어머님이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퇴사 요구, 집안 무시, 부모님 뒷조사까지.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신다고 면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집안이랑 어울리겠냐고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퇴사도 안 했고 검사서도 안 냈어요. 그랬더니 영숙 어머님이 진짜 무서운 짓을 하셨어요. 유나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문자 캡처였습니다. 제 회사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횡령 의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요. 저는 마케팅 팀이었는데 돈이랑 관련도 없는 부서였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무혐의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사받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찍혔어요. 동료들 시선도 달라졌고요. 결국 저 스스로 퇴사했어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숙 어머님이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셨어요. 제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요. 재민 씨 친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문란한 여자가 됐어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민 씨는요? 재민 씨는 뭐라고 했어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엄마 편이었어요. 민원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요. 소문 얘기했더니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유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늦었지만 수진 씨는 아니에요.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제가 당한 거 증거로 다 가지고 있어요. 문자 캡처, 민원 접수 내역, 퇴사 경위서까지. 필요하시면 다 드릴게요. 수진은 유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수진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할 얘기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부모님 집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상견례 때 녹음한 파일, 자궁검사서 요구, 비정상적인 혼수 목록, 시댁 건물 가압류 사실, 그리고 오늘 만난 전 여자친구 얘기까지.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 상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알아볼게. 그 집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지인 중에 부동산 쪽 아는 사람 있어. 건물 상태, 재정 상황 다 파악할 수 있어.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철은 60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버지였습니다. 수진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 상철은 일을 2개 뛰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중개,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4년 내내 그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지만 수술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버텼습니다. 졸업식 날 상철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대학 못 갔는데 우리 딸은 해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수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연신 장하다고 했습니다. 취업하고 독립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32평 아파트를 팔고 18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 수진 전세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수진이 안 된다고 본인 집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상철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서든 살아. 근데 우리 딸 첫 집은 좋은 데서 시작해야지. 그런 아버지가 지금 수진을 위해 또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아빠가 딸 하나 못 지켜주면 아빠가 뭐야? 미경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옆에 있을게. 뭐가 됐든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지인 김태호 씨한테 부탁했어. 그 집 건물 상황 알아봐 달라고. 근데 상철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뭔가 이상해. 일단 더 알아보고 얘기할게. 전화를 끊은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은 유나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영숙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 민원 접수 내역, 유나의 퇴사 경위서,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영숙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수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뒤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유나가 없었다면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늦었을 겁니다. 영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검사서를 가져오지 않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회의실로 와봐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인사팀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 회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가 개인 거래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예요. 이수진 씨가 회사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수진은 억울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갑자기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수진 씨를 믿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온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빠져요. 미안해요. 수진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걸까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핸드폰에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동기 단톡방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어떤 사람이 내가 시댁에서 난리친다고 하던데. 나도 들었어. 결혼 조건으로 갑질한다면서? 수진은 멍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난리요. 갑질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알고 보니 신우이 서연이었습니다. 28살 서연은 수진 아파트 단톡방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집 딸 시댁에서 난리치고 있대요. 혼수 더 달라고 떼쓴다면서요. 수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혼수 더 달라고 했다고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혼수를 요구받은 쪽은 수진이었습니다. 완전히 사실이 뒤바뀐 거였습니다. 그 주말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 있어.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재민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MT에서 남자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뭐야? 남자가 몇 명이야? 수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MT 사진이야. 단체 사진인데 뭐가 문제야? 재민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엄마가 보여줬어. 봐라, 남자가 5명이야. 너 이 남자들이랑 다 사귀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 이건 그냥 동기들이야. 친구라고. 엄마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줘?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숨기니까 검사서도 안 내는 거 아니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단체 사진 하나로 자신을 문란한 여자 취급하다니요. 재민 씨,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3년 동안 나 몰랐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 믿고 싶어? 근데 엄마가 괜히 그러시겠어? 내가 떳떳하면 검사서 내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모욕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생각 좀 해봐. 엄마 말대로 검사서 내면 다 해결돼. 재민이 떠나고 수진은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 수진 몰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민원건을 해명하려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까지 나서시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저희가 절차대로 처리할게요. 미경은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대리운전 뛰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새벽에 반찬 만들며 등록금 마련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철 씨죠? 딸 결혼 망치고 싶어요? 상철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요? 그 집 건물 뒷조사하고 다닌다면서요? 아는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계속 그러면 딸한테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영숙 쪽에서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수진은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 다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동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조사받는 것도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날 새벽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반포대교 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다 포기하면 안 될까? 결혼도 회사도 모든 것을.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조사 다 끝났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다음 상견례 때 아빠한테 맡겨라. 그 집 비밀 아빠가 다 알아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 두 번째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압구정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상철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품 안에 서류 봉투를 넣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제가 다 끝낼게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어. 걱정 마.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또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막혀서요. 요즘 강남이 그래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영숙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경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데 처음이시죠? 메뉴 제가 골라드릴까요? 뭐가 뭔지 모르시면 어려우실 테니까.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검사서는 가져왔어?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영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생각은 무슨,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야. 시집 올 사람이 그것도 못해? 상철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직 참았습니다. 영숙이 미경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수진 씨 과거 남자 관계는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사진 보니까 복잡하시던데.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말하려는데 재민이 끊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씀 중이야. 영숙이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가구, 가전, 예단, 예물, 그리고 맨 아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담보대출 후 전세자금 보조.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32평 팔아서 이사한 그 18평 아파트를요. 미경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저희 집을 담보로 잡으시겠다는 건.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좀 빠져 계세요. 이건 젊은 사람들 일이에요. 어른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우도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때 상철이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뭐, 또 조건 따지시게요? 복덕방 하시면서 협상은 잘하시나 보네. 상철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확인차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 주시라면서요? 근데 이 건물 2년 전부터 가압류 상태던데요. 세금 체납으로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이 굳어졌습니다. 상철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상환 기한이 올해 3월이더군요. 결혼식도 3월. 우연이겠죠? 영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상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상견례 때 저희 딸이 녹음한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저 집 별거 아니야. 딸이 좀 깐깐해 보이는데 잘 다루면 돼. 우리 재민이 조건이면 어디서 감히. 고졸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소리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저거 편집한 거야. 불법 녹음이야. 고소할 거야. 상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녹음동에 없어도 자기 보호 목적이면 합법입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습니다. 영숙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상철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민 씨 전 여자친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문자 캡처, 민원 접수 내역, 퇴사 경위서가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이 당하셨더군요. 허위 민원 넣어서 회사에서 쫓아내셨다면서요? 바람 피웠다고 소문까지 퍼뜨리시고요. 기록 다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여자가 먼저. 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유나가 바람펴서 헤어진 거 아니었어?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 친정 복원하려고 잊으신 거. 모두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정우가 이어갔습니다. IMF 때 친정 망하고 나서 30년 동안 집착했잖아. 다시 부자 되겠다고. 첫째 며느리도 그래서 쫓아냈지. 둘째 며느리도 그래서 도망갔지. 이번에도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남의 딸 인생 망쳐가면서 할 일이야? 자궁검사서? 성병검사?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영숙이 발악했습니다. 갑자기 수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꼬셔서 이 집안을 망치는 거야. 정우가 영숙의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야. 옆 테이블 손님이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식당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진정해 주시거나 자리를 옮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위 삼으려 했더니 사기꾼 집안이었네요. 며느리 돈으로 빚 갚으시려고 이 난리를 치신 겁니까? 영숙이 발악했습니다. 너희 집이 뭔데? 감히 복덕방 주제에.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2평 팔아서 딸 전세 마련해준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요? 대리운전 뛰며 대학 보낸 딸한테 자궁검사서 요구하시고요? 영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결혼 안 합니다. 재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수진이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민 씨 3년 만났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뭘 숨기냐고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 없잖아요. 재민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가요. 세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뒤에서 영숙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감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매니저가 영숙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푹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재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상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8억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정우와 영숙은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영숙은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대구에 남아있던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자초한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IMF 때도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이제 와서 손 벌리지 마. 영숙의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거였습니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친정 복원한다고 끌려다녔어. 첫째 며느리 쫓아냈을 때도 참았어. 둘째 며느리 도망갔을 때도 참았어. 근데 이번엔 못 참겠어. 이제 끝이야. 영숙이 울며 매달렸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5살에 혼자가 된 영숙이었습니다. 시누이 서연도 파혼당했습니다. 서연의 약혼자 집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느리한테 자궁검사서 요구한 집안이라면서요? 저희 딸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상견례 날 옆 테이블 손님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거였습니다. 영숙이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장면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영숙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실하냐? 자궁검사서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저 며느리 파혼 잘했다 진짜. 서연은 그 영상 때문에 파혼당한 거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슈퍼에만 가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며느리한테 자궁검사서 요구했다던 사람. 맞아, 유튜브에서 봤어. 식당에서 난리치던 사람. 영숙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진이 회사 로비로 내려오는데 소란이 들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푸석해진 얼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이 수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아줌마가 잘못했어. 재민이 좀 만나줘. 응? 한 번만.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숙이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며느리예요. 며느리. 경비원 2명이 영숙을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숙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영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수진의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수진은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민 씨, 잘 지내요. 저는 이미 앞으로 가고 있어요. 답장을 보낸 뒤 수진은 재민을 차단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애초에 근거 없는 허위 민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팀장이 수진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고생했어요. 이번 일 보면서 이수진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해외 프로젝트 파견 제안이 왔는데 이수진 씨 어때요? 수진은 승낙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파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견 전 프로젝트 미팅에서 수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온 남자였습니다. 35살, 차분하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점심같이 어때요? 싱가포르 생활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인연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수진은 부모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18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철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이제 좋은 데만 가자. 미경이 상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 생각하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수진이 쌈을 싸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있어서 버텼어요. 앞으로는 제가 효도할게요. 싱가포르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보내줄게요. 상철이 웃었습니다. 효도는 무슨,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효도야. 미경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수진은 알았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잃는 길이라는 것. 수진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